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관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입체화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김영에 메가임대에 있다가 김영으로 입성을 하면서 특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할 게 지금의 이제 입체화학 특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편입에 있어서 꼭 중요한 정말 핵심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 입체화학인데 사실 입체화학, 제가 보통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판서로 합니다. 보통은 판서로 하는데,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또 연출 촬영이기도 하고 아무도 안 계신 곳에서 연출 촬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PPT로 한번 했어요. 이성결체 같은 경우는 편입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용어 정리가 대다수고,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인식, 파악을 하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입체 배열인 R과 S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광학 활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피셔 투영식과 쐐기 대시, 그리고 톱질대 표현법을 이용한 구조 간에 있어서의 상호 연관성,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을 무척이나 잘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용어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성결제 분류. 이거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필요합니까? 시험에서 다음 물질 중 두 물질은 무슨 관계냐? 구조 이성결체냐? 입체 이성질체냐? 혹은 거울상이냐? 부분 입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분류 잘 아셔야겠죠. 일단 이성질체가 되기 위해서라면 아이소모라고 썼는데 영어 몰라도 돼요. 이성질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성질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죠. 무조건 분자식이 똑같아야 돼요. 분자식이 만약에 단 하나라도 다르다, 수소 개수 하나라도 다르면 그때는 아무 관계 없는 물질이 됩니다. 이러한 이성질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 하나는 입체가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분자식은 동일한데 결합의 연결 순서가 다른 물질, 혹은 구조가 다른 물질,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우린 얘를 탄소 5개니까 펜테인이라고 하겠죠. 이런 펜테인이 가지고 있는 결합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자, 노란색으로 체크한 결합을 뜯어내서 자, 전혀 다른 위치에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분자식은 동일한데 결합의 연결 순서가 다르니까 우린 이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정의만으로도 물질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물성이 달라요. 물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역시 편입에서 자주 등장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들에 대한 끓는 점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추후 물성 파트 공부할 때 배우시겠지만 당연히 왼쪽이 큽니다. 참고로 녹는 점 역시 왼쪽이 더 커요. 왜 그럴까? 라는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끓는 점이 더 큰 이유는 분산력 때문이에요. 분산력 때문이고, 녹는 점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외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은 치환기가 많을수록 녹는 점이 감소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조 이성결체에 이어서 입체 이성결체로 가게 되면 입체 이성결체는 분자식이 동일하고요. 결합의 연결 순서도 똑같아요. 다만 이 치환기의 공간상의 배양이 다른 물질을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공간상의 배양이 다르다라는 말은 두 개의 치환기가 둘 다 같은 쪽, 혹은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 왼쪽, 이런 식의 공간상의 배치와 방향이 다른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후에 쐐기나 대시라는 표기법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죠. 이러한 입체 이성결체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울상과 부분 입체. 이들에 대한 정의는 곧 뒤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들의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 물성이 동일하다와 다르다가 있어요.
물성이 동일한 거울상 이성질체와 물성이 다른 부분입체 이성질체. 또한 더불어 부분입체 이성질체는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곧 뒤에 나오지만 거울상 이성질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입체 이성질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입 때 등장하게 되는 것은 통상 이 시스트렌스 이지라는 기하 이성 질체 정도가 주로 나오고요. 아노모하고 에피머 정도는 이 생물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아노모 에피머를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공부라는 걸 할 때는 그냥 유기화학이니까 혹은 화학이니까 생물이니까 다 하자가 아니라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하셔야 돼요. 학생분들 중에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데 공부에 대한 결과, 성적이 원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나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필요로 한 가장 핵심이 되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다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양은 많고 늘 공부하는데 진도는 쭉쭉 나가지 않고 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수업 시간에는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만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입체의 이성결실은 물성이 달라요. 그래서 화학자들의 고민, 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민, 물론 여러분들은 의대 편입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부분입체 이성질체로 바꾸는 연구를 합니다. 그걸 분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현재까지 알려진 약들, 개발된 애들은 대다수가 입체 이성질체인 경우가 많고요.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거울상 이성질체로 합성이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약효가 있고 하나는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을 갖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부작용을 갖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약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할이라는 걸 연구하게 되고 이것들은 역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편입에서 곧잘 질문하는 소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살리도마이드 혹은 탈리도마이드라고 부르는 약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독일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혈관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체의 기관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 살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S 그리고 R 둘은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물성이 동일해서 분리가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는 약효가 있는데 세더티브인데 하나는 약효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 성장을 억제해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둘의 물성이 다르지만 그중에 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분리해서 그것만을 임산부에게 처방을 하기를 원한다라면 분리해야겠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들을 잘 배우시고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도입하는지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용어 정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카이랄. 카이랄이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가끔 비대칭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비대칭이라는 표현은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에서는 주로 쓰이지만 약대 혹은 의대 혹은 뭐 의치한수 이런 편입에서는 보통 카이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이랄 하다라는 것은 그 정의가 바로 뭐냐면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는다예요. 거울상이 뭐야? 말 그대로 미러 이미지니까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윤관식이 칠판이라는 거울을 이게 거울이라고 했을 때 제가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면 저는 뭐 사람은 잘 못 그려요. 유기물의 구조는 잘 그려도 약간 양해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줬어요. 자,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그럼 얘를 저의 뭐라고 하죠? 윤관식의 거울상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 거울상에게 저는 뭡니까? 얘의 거울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거울에 비추어진 상, 우린 그걸 거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잘 그려졌죠? 자, 오른손에 대해 거울에 비추어진 손, 이게 바로 얘의 거울상이고요. 얘의 거울상이 이거예요.
그럼 각각은 서로 간의 거울상 관계인데 이 거울상이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라는 것을 판단해보고 겹쳐지지 않는다라면 카이랄하다. 겹쳐질까요? 안 겹쳐지겠죠. 가끔 이 손의 거울상이 얘라면 둘이 겹쳐진다라고 오해하는데 이건 겹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주 본 거예요. 이건 마주 본 거지 겹쳐진 게 아니고 겹쳐진다라고 하면 이거에 얘가 정확히 포개어져야 돼요. 근데 엄지손가락만 하더라도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의 판단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셔야 되고 판단이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는 이 물질은 어떠하다? 카이랄하다. 다른 말로 비대칭이다. 다른 말로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한 실험을 했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빛을 회전시키는 성질이 있었어요. 물론 빛을 회전시킨다는 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말하는데 이 회전에 대한 원리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묻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죠.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는다라면 언제나 빛을 회전시키는구나. 그리고 그런 성질을 앞으로 뭐라 부르자? 광학 활성이라고 불러주자. 빛에 대해서 활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히 등장합니다. 다음 보기에 주어진 물질 중에서 광학 활성을 갖는 물질을 찾아라. 혹은 카이랄한 물질을 찾아라.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그쵸? 거울상을 그려놓고 겹쳐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반의어가 있습니다. 자, 반의어는 우리가 비카이랄 혹은 에이카이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칭의 뜻이겠죠. 반의어니까. 그럼 뜻이 뭐겠어요? 거울상과 겹쳐진다. 그럼 거울상과 겹쳐지냐 아니냐는 늘 방법은 똑같아요. 거울상을 그려놓고 이 물질에 대한 거울에 비추어진 상을 그려놓고 겹쳐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켜주거나 혹은 뒤집어 주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방법은. 그럼 지금의 경우는 그려진 거울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180도 돌린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인 메틸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와 겹쳐지고 검지손가락인 OH가 겹쳐지고 그리고 앞에와 뒤에가 둘 다 수소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겹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건 모든 그룹이 겹쳐야 돼요. 나머지 세 개는 겹쳤는데 하나가 겹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겹쳐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겹쳐진다면 비카이랄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컬러로 잘 그려진 그림들을 제 교재에서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때 사용될 교재에는 이런 그림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시험에 나올 때는 이 구조가 아닌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 그려놓고 같이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는 것, 그런 과정들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면. 대칭면이라는 것은 갑자기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광학 활성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제가 한마디 안 하고 갔네요. 이런 애는 광학 활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울상과 겹쳐진다, 빛을 회전시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광학 활성이 있냐 없냐, 카이랄, 비카이랄이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대단히 빈번히 나오는데 그거 확인할 때 매번 거울상을 그려야 한다면 번거롭겠죠. 불편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거울상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 어떤 물질에게 대칭면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굳이 불편하게 거울상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칭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대칭면이 있어? 광학 활성이 없네. 비카이랄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대칭면을 갖는 모든 물질이요. 예외 없어요. 대칭면을 갖는 모든 물질은 거울상과 무조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거울상을 그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럼 대칭면은 어떻게 찾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컵이 있다. 어디를 자릅니까? 이렇게 자르면 손잡이 있고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잡이가 대칭면에 놓이도록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자르고 난 이쪽과 이쪽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칭면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을 보시죠.
지금 대칭면, 요걸 대칭면으로 놨어요. 그랬더니 좌우가 동일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면에 놓이는 원자 단위나 원자는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OH, 탄소, CH3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들인데 이게 놓이든 상관없고 왼쪽, 오른쪽만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칭면은 보통 칠판면이 대칭면일 수도 있고 세로로 잘랐을 때가 대칭면일 수도 있고 가로로 잘랐을 때가 대칭면일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가 대칭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대칭면을 찾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꽤 오래전입니다. PT 이전이니까 김영 PMS에 있었어요. 그 PMS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메가임들이 넘어갔었는데 메가임들이 넘어간 첫 해에 이제 여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대칭면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대칭면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거든요. 이게 대칭면이 없는 겁니까? 다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칭면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이 구조에서 봐서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본 수업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대칭면이라는 것을 찾는 방법은요. 그 물질이 가지는 모든 존재 가능한 형태, 그게 안정한 형태든 불안정한 형태든 상관없이 존재 가능한 형태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같은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추후에 배울 테니 그때 보시고 얘가 이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게 대칭면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칭면에 누가 있어요? 수소, 탄소, 탄소, 수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우린 이걸 대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면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는 분인데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보통 대칭면을 어느 구조에서 찾을지를 고민하는 분들. 항상 안정한 형태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안정한 형태든 불안정한 형태든 존재할 수 있는 형태에서 찾는다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거울상 이성글체로 왔어요. 용어 정리가 좀 많아요. 한 15가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겠죠. 용어 정리만 잘하면 입추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울상 이성글체라는 것은 거울에 비추어진 상과 겹쳐지지 않는 물질을 말해요. 거울에 비추어진 상과 겹쳐지지 않는 모든 물질.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물질은 거울상이 있나요? 네. 그러면 거울상이 있나요? 네. 혹시 얘는 거울상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거울상은 다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거울상이 다 있어요. 유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세안을 하고 거울을 봐요. 여러분이 거울에 비춰져요? 비춰지죠. 비누는 비춰지죠. 샴푸 비춰져요. 수건 비춰지죠. 모든 건 다 거울에 비추어져요.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투명하고 유령이 아니라면. 근데 문제는 거울에 비추어진 상과 나의 관계인데 내가 거울에 비추어진 상과 겹쳐지더라. 그러면 둘은 앞서 비카이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겹쳐진 거니까 동일 물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더라. 아까 오른손, 왼손 이걸 거울이라고 할 때 거울에 비춰진 상인데 겹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뭐라고 불러요? 둘을 그때야 비로소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거울상은 모든 형태를 갖는 물질이 다 있어요. 거울에 비추어지죠. 근데 겹쳐지면 동일 물질이고 겹쳐지지 않으면 거울상 이성질체라 부르자. 다시 겹쳐지지 않으면 거울상 이성질체이면서 각각의 물질은 카이랄, 광학, 활성. 겹쳐지면 동일 물질이면서 각각의 물질은 동일 물질이니까 이제 각각도 아니겠죠. 광학, 비활성, 비카이랄. 자, 따라서 거울상
관계인 겹쳐지지 않는 입체 이성질체고 이런 애들 앞서 분류 때 보신 것처럼 물성이 똑같아요.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게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질이 하나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 거울에 비춰진 상을 그렸고 둘이 겹쳐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전시키든 뒤집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전시켜 봐야 안 겹칠 건 너무 명확한 것이 OH가 12시 방향에 있었는데 회전시키면 더 이상 12시 방향이 아니라면 얘와 겹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는 것만 가능하겠죠. 근데 아무리 돌려봐야 OH는 동일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C2H5는 동일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둘을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라 불러요. 또 하나, 가장 최초에 알려진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타타르산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 학교에서 냈으니까 여기서는 안 내겠지? 이 학교에서 또 나오고, 설마 작년에 냈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양심상 다음 연도에 안 나와도 2, 3년 뒤에 또 나오는 뭐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 입체 쪽에서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를 카복실기를 해볼게요. 물론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교학이 아예 처음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메틸, 뭐 구조, 작용기 모두 다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되고, 이미 유기화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라면 다 배우셨던 내용일 테니까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내가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강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제가 타타르산 그린다고 해놓고선 젖산을 그렸네요. 요건 이제 락틱 엑시드예요. 자, 그리고 젖산에 대한 구조도 있는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되겠고 제가 그냥 타타르산 말고 락틱 엑시드로 할게요. 자, 요게 바로 이제 타타르산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기왕 그린 거 제가 락틱 엑시드로 할게요. 자,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걸 거울이라고 하고, 이 거울에 비춰진 상을 그려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여러 번 그려보신 분들이 잘 그리고 눈으로만 보시면 또 안 보이니까 가급적 그려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거울에 비춰진 상을 그렸어요. 얘도 락틱 엑시드가 되겠죠. 이제 겹쳐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지를 메틸, 검지를 카복실기, 얘를 뒤집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엄지와 검지는 딱 겹쳐지죠. 하지만 뒤집는 과정에서 쇠기, 앞에 있는 OH는 대시가 되고 대시였던 수소는 쇠기가 되겠죠. 뒤집게 되면 쇠기 대시가 뒤바뀌니까 둘은 겹쳐지질 않아요. 그러면 겹쳐지지 않으니까 우리 둘을 일컬어서 이제 뭐라 부르자?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라고 불러주자. 따라서 얘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얘고 얘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은 분명히 동일 물질이 아니라 이성질체 관계이고요. 물성,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는 동일해요. 하지만 동일 물질이 아닌데 명칭이 둘 다, 얘도 쓸게요. 락틱 엑시드로 동일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대화할 때 나는 얘를 의미하는 의미로서 락틱 엑시드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얘네 구별을 좀 해야겠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카이랄 중심이 등장을 해요. 카이랄 중심은 왜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방금 언급했다시피 서로 동일 물질이 아닌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들을 구별 지어야 할 것 같아. 그럼 그들의 이 명칭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체 배열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자. 입체 배열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아신다라면 시스트렌스 EG 역시 입체 배열이지만 대문자 R과 대문자 S로 표현한 것도 입체 배열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대문자 R과 대문자 S라는 입체 배열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입체 배열을 가지는 대상부터 정해야겠죠.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카이랄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카이랄 중심의 정의는 혼성의 sp3인 원소가 갖는 4개의 원자나 원자단. 원자단은 다른 말로 하면 치환기예요. 얘네가 모두 다를 때 서로 다른 치환기나 원자를 갖고 있을 때 우린 걔를 카이랄 중심이라 부르고요. 그에 해당하는 원소는 탄소, 질소, 인, 황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매번 얘가 카이랄 중심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표현을 해보자. 스타 표기. 그래서 별 표시를 해주면 아 이게 카이랄 중심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에 A, B, D, E라는 서로 다른 원자나 치환기가 있다. 혼성의 sp3래. 아 그럼 얘는 카이랄 중심이야. 스타 표기하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 탄소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탄소 5개, 파란색으로 표기한 탄소 4개, 브롬, 수소 4개가 다 다르니까 카이랄 중심이야. 스타 표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카이랄 중심을 찾는다라면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디가 카이랄 중심? 여기겠죠. 왜? 이 탄소는 여러분 혼성이 sp2예요. 왜냐하면 작용기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작용기를 알면 이 카복실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탄소 혼성 sp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럼 카이랄 중심의 정의에 위배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3개나 수소로 동일하잖아요. 4개가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산소 안 되고요. 따라서 요 탄소, 꺾인 부분이 탄소지 않습니까? 얘한테 있는 메틸, 하이드록시, 수소, 카복실기 이 4가지 원자나 원자단이 모두 다르니까 앞으로 얘를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자. 얘도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자. 이렇게 스타 표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편입 문제 중에서는 카이랄 중심 표현해라. 혹은 복잡한 약학 관련 소재, 즉 약에 대한 구조 복잡한 걸 준 다음에 카이랄 중심이 몇 개 있는지 찾아라. 이때 여러분 언어적인 표현 중요한데 카이랄 중심을 찾아라 그러면 탄소, 질소, 인, 황을 다 찾으시란 얘기고요. 카이랄 탄소를 찾아라 그러면 탄소만 찾으면 돼요. 카이랄 인을 찾아라, 카이랄 황을 찾아라, 카이랄 질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해당 원소만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카이랄 중심, 그럼 4개를 존재한다면 다 찾을 줄 아셔야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찾았어요.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입체 배열을 한번 부여해보자.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텐 CIP 규칙이 필요해요. CIP라는 규칙 알고 계시면 편하실 거고 모른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CIP 규칙은 뭐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규칙이고요.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CIP 규칙은 사실 규칙이 되게 많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규칙은 딱 요 정도가 되니까 우리 요만큼만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뭐 규칙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원자 번호가 크면 우선순위가 높다예요. 원자 번호 크면 우선순위 높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원자 번호 6번이고 원자 번호 1번이죠. 그럼 둘 중에 우선순위는 CIP 규칙에 따라서 탄소가 더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 4가지 원자나 치환기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알아낸 1, 2, 3, 4등을 놓고 공간상의 배치를 통해서 이걸 R배열인지 S배열인지 결정하기 위함이니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를 판단 못해도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요 탄소에 직접 결합된 원소는요. 우리가 편의상 메틸을 이렇게 그렸을 뿐 탄소가 먼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카이랄 탄소에 직접 붙은 원소가 얘는 탄소, 얘는 산소, 얘는 수소, 얘는 탄소죠. 그럼 원자번호 크면 우선순위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 넷 중에 가장 원자번호 큰 게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 그리고 얘가 4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보다는 수소가 원자번호 작으니까. 그럼 얘네 둘 중에서 이제 2등과 3등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계속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원자번호 누가 큰지를 따져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거예요. 내가 카이랄 탄소라고 얘기한 요 탄소에 직접 결합된 원소가 우리는 얘를 레벨 1이라고 해요. 그냥 편의상 레벨 1이라고 할게요. 요거 다음에 붙은 원소를 우리는 레벨 2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 다음에 붙어 있는 원소를 레벨 3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레벨 1을 먼저 비교하고요. 비교가 안 된다, 동일하다 그러면 레벨 2 비교하고 안 되면 레벨 3 갑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만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면 얘의 레벨 1이나 얘의 레벨 1이나 탄 원자번호 똑같으니까 동일한 거죠. 그럼 레벨 1에서는 우선순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요 세 개의 수소가 바로 레벨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레벨 2가 누구예요? 얘는 수소지만 얘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와 수소, 원자번호 누가 더 커요? 산소. 굳이 레벨 3를 비교하기도 전에 우린 이미 레벨 2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둘 중에서는 우선순위 누가 높다?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높고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레벨 1에서 비교가 되니까 1등, 4등 정했던 거고 얘네들은 레벨 1은 탄 동일하죠. 안 되니까 레벨 2를 비교해 보니 얘는 레벨 2에는 수소만 있더라. 근데 얘는 레벨 2가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비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가 우선순위 2등, 1등 정했으니까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 CIP 규칙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CIP 규칙은 비단 지금의 RS 판단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만이 아니라 시스템스 이지에 대한 입체 배열을 구별할 때도 사용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번호 크면 우선순위 높다. 적어드릴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핸드아웃을 보시면 글씨로 써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원자번호 크면 우선순위 높다. 그리고 레벨 1을 먼저 비교하고 비교 안 되면 레벨 2 비교하고 안 되면 레벨 3 비교해라. 이거 순차 규칙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원자번호가 동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자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질량이 클수록 우선순위 크다라고 하죠. 이게 왜 등장한 거냐면 바로 동위원소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인 수소와 원자번호 1번인 수소가 있는데 얘는 질량이 1인 수소지만 얘는 질량이 2인 우리 기호로 D라고 쓰는 중수소죠. 이럴 때는 오른쪽이 더 우선순위 높다. 이렇게 보자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건데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거고 학생분들이. 하지만 연습하면 이것도 별거 아니죠. 즉, 자, 다중결합이 존재할 때
여기서의 다중결합은 이중, 삼중결합 말하는 거예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뭔지 아시죠? 짝대기 2개 이중, 짝대기 3개 삼중결합. 이런 다중결합 존재할 때는 다중결합의 수만큼 카운트하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중결합이 존재하면 다중결합의 수만큼 카운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RS 판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목적은 전체적인 입체화학에 대한 개괄적인 전달에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추후에 본수업에서 같이 여러 차례 연습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필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자는 거냐면 요 하얀색 탄소에게는 노란색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 있죠.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CIP, 칸, 잉골드, 프랄라그라는 이 세 분이 만드신 규칙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중결합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2개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얀색한테 얘가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만 하나는 가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가상적인 거. 하지만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운트는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 그 역도 성립해요. 하얀색에게 노란색이 2개 있으면 노란색에게도 하얀색은 몇 개 있다? 2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카운트하고 온 거잖아요. 자, 탄소에 몇 개? 2개. 얘한테도 이거 몇 개? 2개인데 하나 이미 카운트했으니까 이번엔 하나만 더 카운트하시면 되겠네.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파악할 때는 탄소가 모두 몇 개 있다? 4개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역시 얘도 가상적인 탄소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 들어볼까요? 자, CO 이렇게 해볼게요. CO.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탄소에게는 산소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가상적인 거고. 그럼 산소에게도 탄소 몇 개 있다? 2개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탄소도 가상적인 거고. 되시겠어요? 그럼 가끔 또 이런 걸 질문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요 노란색 탄소 요거 한 거잖아요. 얘한테 얘가 2개 있다며. 그럼 얘한테 하나 2개 있다고 표기했는데 그럼 이쪽 노란색에게는 또 탄소 표기 안 해줍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즉 가상적인 탄소니까 얘네들한테 뭔가 더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애시당초에 그냥 우선순위 비교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씩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 마냥 이렇게 카운트했을 뿐이지 절대로 여기서 또 뻗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시는 게 CIP 규칙이에요. 내용은 간단한데 연습할 때 요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레벨 1 비교하고 레벨 2 비교하고 레벨 3 비교하는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거. 요게 레벨 1, 레벨 2까지는 별로 안 어려운데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가면 헷갈려요. 다행히 우리가 보는 시험은 보통 레벨 3나 레벨 4 안에서 웬만하면 해결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습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CIP라는 규칙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한다면 RS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RS 판단. 그럼 이 RS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 RS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흔히 유기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제가 디자이너 분들에게 요청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 놓은 거긴 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눈이라는 게 바라보고 있는 종이는 2D, 칠판도 2D. 이걸 통해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인식하라니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과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학부 때 친구들과 같이 유기화학 수업을 듣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그냥 R 맞지? S 맞지? 하고 넘어가고 막 옆에 있는 후배들은 막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막 까르까르 웃고 있는데 우리 복학생들은 저기 뭔 소리 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수업 끝나면 내려가서 그냥 한잔 했거든요. 그 한 잔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그 저희 지인들과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들었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법은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잘하시게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은근 또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끄럽긴 합니다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목도 약간 유치찬란한데 이게 알파벳 꼬랑지예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얼굴을 못 보겠어요. 자, 알파벳 꼬랑지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그 어떤 유기책에도 나오지 않죠. 저희가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다가 만든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논리로 만들었냐면 우리는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갔던 이제 그런 술집에는 이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런 전집이었는데 드럼통 같은 거가 이제 테이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그 좌석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먹는 거죠, 이렇게. 뭐 이쪽에도 앉고 한 5명이 이제 베프였어요. 먹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전 하나 올려놓고. 요즘도 그런 거 하시나요? 그 병뚜껑 끝에 말아서 튕기는 거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젊은 분들하고 안 먹어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뚜껑을 닫고 이렇게 꼬리를 접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튕겨서 걸린 사람 먹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무식한 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참 재밌었고 좋았는데 이거 보다가 우리가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게.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눈이 여기 있다. 난 얘를 바라보네. 이 꼬랑지를 내가 우선순위 4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우선순위 1, 2, 3등이 이 뚜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 뚜껑에. 그러면 얘를 회전시켰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논리는 이런 거고 좀 부끄럽지만 알파벳 꼬랑지고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카이랄 탄소라고 할게요. 그리고 임의로 제가 얘가 우선순위 4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머지 얘가 1등, 2등, 3등이라고 할게요. 이 1, 2, 3등이 어디 있다? 요 뚜껑에 있는 거고 요 4등이 꼬랑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꼬랑지가 나를 향해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튀어나와 있죠. 나를 향해 튀어나온 거, 여러분 향해 튀어나온 게 뭐예요? 그게 쐐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쐐기, 이게 병 꼬리라고 보시면 요걸 제외한 1, 2, 3만 본 거예요. 1, 2, 3만 보니까 1, 2, 3에 대한 배치가 이러한 배치죠. 이건 현재 우리가 RS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알파벳이 R과 S 두 가지가 있는데 R의 꼬랑지는 이러하고요. S의 꼬랑지는 이렇다라고 유치하지만 생각을 하시면 이건 회전 방향이 뭐예요? 시계 방향. 이건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회전되는 모양새가 이런 거고 얘는 S의 꼬랑지와 똑같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얘를 입체 배열이 S라고 하자 이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술 먹다가 만들었겠습니까만 이 만든 방법을 놓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면 수업 시간에 유경학 교수님이 설명할 때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속으로 킥킥거린 거예요. 되네? 되잖아. 나름대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배들이 막 오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던 뭐 지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입학하시면 배우시게 될 의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약대 교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전 여기 있고요. 약간 부끄럽지만 나중에 저희를 만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옛날에 이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또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똑같은 카이랄 탄소라고 하고 여기 2등, 여기 그리고 1등, 3등, 그리고 4등이 요거예요. 4등이 뭐라고요? 그 병뚜껑의 꼬랑지요. 요 4등을 제외하고 병뚜껑에 있는 1, 2, 3번의 회전 방향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연장되니까.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R과 꼬랑지가 똑같잖아요. 그럼 앞으로 얘는 입체배를 뭐라고 하자? 알배열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게 알파벳 꼬랑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치찬란하지만 처음에 RS 판단이 와 너무 어려워 이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분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경화학은 외계어다, 뭐 진입장벽이 높다. 근데 그건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편한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져가기 편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것 뿐인 거고요. 그리고 외계어 같다 느끼는 건 용어에 대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해요. 카이랄이 뭔데? 그냥 무턱대고 카이랄이래. 그게 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고 그 정의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사실은 훨씬 쉬워요. 그 우주만큼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생물보다 얼마나 작아요. 양도 작고 내용도 별거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우선순위 4등이 쐐기죠. 이 알파벳 꼬랑지에 있어서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 4등이 쐐기거나 혹은 대시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쐐기일 때는 알파벳 꼬랑지와 패턴이 동일하면 그대로 S, 그대로 R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들 이 내용 알고 계실까요? 쐐기의 반대가 뭐다? 대시. 따라서 4등이 이번에는 쐐기가 아니라 대시라면 병뚜껑에 있는 1, 2, 3의 회전 방향이 설령 S의 꼬랑지와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린 얘를 S라고 하지 않고 R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선순위 4등이 쐐기일 때는 S면 S, R이면 R이에요. 근데 쐐기에 대한 반대가 대시니까 4등이 대시면 S, 꼬랑지가 S일 때 R로 하시면 되고 반대, 꼬랑지가 R일 때는 S로 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도 표현해 보면 자, 대시가 4등일 때 1, 2, 3 1, 2, 3에 대한 회전 방향이 알파벳 꼬랑지 R과 동일하지만 4등이 쐐기면 그대로 R일 거겠지만 대시라면 우린 얘가 R이 아니라 그 반대 S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잖아요. 쐐기에 대한 반대가 대시라고 하는 것처럼 시스 반대가 트랜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R의 반대를 S라고 해요. S 반대를 R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거. 편리한 건데 꼬랑지. 4등이 쐐기나 대시일 때 써라. 쐐기일 때는 꼬랑지 모양 그대로, 대시일 땐 뒤집어서 해라. 반대로. 그리고 요건 핸들이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 볼까요? 그냥 지금 보고 쉬었다가 다시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핸들이에요. 핸들. 핸들이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핸들은 자동차 핸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을 우회전하기 위해 돌렸다. R이고 좌회전이다. 그럼 S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동차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고요. 여기에 핸들이 있어요. 그 핸들에 1등, 2등, 3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4등이 누가 되는 거냐면 핸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설마 자동차에 타면 핸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건 아니겠지. 차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 연결되어 있는 축, 걔를 4등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4등은 내가 바라보는 반드시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4등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지. 사람은 여기 앉아있겠지. 그러니 이 규칙을 갖고 보시면 나는 항상 4번이 관찰자, 나로부터 반대 방향이 있도록 나는 그 방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바라볼 때 1, 2, 3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라면 우린 얘를 우회전, 시계 방향이라면 알베올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OH 에틸 메틸 수소 우선순위 1, 2, 3, 4 4등이 나의 반대쪽에 놓고 핸들에 있는 1, 2, 3에 대한 배치가 시계 방향 혹은 우회전이죠. 그럼 알베올. 1, 2, 3이고 4번이 나의 반대쪽에 놓이도록 바라봤을 때 1, 2, 3 좌회전 반시계죠. 이러면 S배열이라고 하자. 요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핸들은 우선순위 4등이 쐐기나 대시일 때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핸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같이 몇 가지 구조들 그려놓고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